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의회는 어젯밤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9천억 달러 규모의 이번 팬데믹 구제 패키지는 하원 표결에서 찬성 359대 반대 53으로 채택된 후 상원에서 91대 7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당초 민주당에서 원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설득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팍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총 5,593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역대 가장 긴 법안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정부 셧다운을 막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 법안에 서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기간의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하이스 의원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백악관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팀, 의회 자유 코커스 및 여러 하원 의원들이 함께했다고 하이스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통령의 소송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과 회의를 가졌고 유권자 사기의 증거와 맞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5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어제 유세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반카 고문은 조지아주 밀턴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유세에서 데이빗 퍼디와 켈리 래플러를 상원으로 돌려보내서 선거의 진실성을 수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트럼프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조지아주 컬럼버스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정책들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3분기에 3조 달러 이상의 팬데믹 구제 기금에 힘입어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경기 부양책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경제도 모멘텀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총생산은 33.4%로 반등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1947년 정부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1.4%의 감소율을 기록했는데 그에 비하면 큰 폭의 반등을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뉴욕 JP모건 펀드의 데이빗 켈리 수석 전략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10월과 11월에 감소한 데다 실업수당 신청자도 늘어나면서 4분기 GDP 성장률은 5% 정도, 2021년 1분기에는 완만한 성장 혹은 심지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타주로 이사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상원 결선 투표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8,000명 개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성명에서 자격을 갖춘 조지아 주민만이 우리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면서 조지아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타주 유권자들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게임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정 최대 범위 내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선거 사기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 브룩스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에폭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권자 사기 및 선거 도둑질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하원과 상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정직하고 정확한 선거를 원하는 미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며 자신의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사기와 불법 행위로부터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근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의 논평은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행위와 선거의 진실성에 관한 것이지 여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며 페이스북에 이벤트 공지를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올린 단체는 American Conservatism으로 해당 공지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32만 5천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풀뿌리 모임으로 공식 조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이벤트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든 자신들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을 선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 발언 수준입니다. 해당 이벤트에는 오늘 오전 현재 참석한다에 6만 3천 명, 관심 있다에 26만 4천 명 등 총 32만 7천여 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 및 거래소가 관련 기록을 보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을 통한 거래만 규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속반은 거래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는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를 언급하며 가상화폐가 국제 테러 자금 조달과 다국적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가 22일 아침 사상 처음으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모로코 수도 라바트를 향해 이륙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메이어 벤 샤밧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대표단이 탑승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모로코에서 항공, 관광, 보건, 수자원,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생산업체로 유명한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승용차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며 여기에는 애플의 독점 배터리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알려진 애플의 자동차 계획은 2014년에 출범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이 프로젝트가 진척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애플 차량 사업의 핵심은 자체 설계한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제조는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차량 제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17년이 걸린 만큼 애플의 도전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연일 회의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언론사들이 그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가장 먼저 회의에 대한 관심이 불거져 나왔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백악관 집무실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했는데 각종 음모론들이 나왔다. 거기에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야기도 토의가 진행됐다. 이런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낸 곳이 보수 진영 언론사가 아니라 하필이면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진보 진영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폴론 법률 고문이 해고되는 일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하는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보국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의 보고서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 세 가지 트랙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중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법정 투쟁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논란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주거나 아니면 측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 법률자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자꾸 막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언쟁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의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백악관 안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제도 월요일에도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가진 회의는 아예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날 회의에는 하원 의원들이 여러 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프리덤 코커스, 그러니까 자유 코커스라고 부르는 이 소모임에 소속돼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참여를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이다라고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회의에 참석했던 조디 하이스 의원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은요, 조지아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트윗을 통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자리에 모여있던 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하원들이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된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은 근데 진짜 보수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파들의 하원 의원 모임이 바로 프리덤 코커스인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한 30여 명, 처음에 시작은 9명이 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43명, 43명이 지금 여기에 가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도 지금 불려놓은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프리덤 코커스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방 하원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여러 주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합주 6, 7곳이 있죠. 그 중에서 4개 주의 하원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하고요,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주 이렇게 4개 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이 4개 주에서는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4개 주에 적어도 이 4개 주에서는 그 주에 있는 주 의회가 주 상원과 주 하원이 이 본인 주의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의정 활동, 법정 활동들, 입법 활동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마크 메도우즈 백악관 비서실장 있죠. 이 마크 메도우즈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입니다. 처음에 이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이 비서실장이 어제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밝혔냐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Fight back. fight back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Stay tuned. 그러니까 기다려라. 방송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채널 고정 이런 표현입니다. Stay tuned. 그러니까 기다려라. 뭔가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의회에서 연방 하원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의향이 있다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을 난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1월 6일 날 아주 결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12월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낸 리포트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전부 다 합쳐서요, 공화당 의원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에 맞춰가지고 분류를 해놓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대선 승자인가?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은 37명이고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2명이고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208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지 않았다라고 저항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의원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10명, 지지한다라고 대답한 공화당 의원은 129명, 불분명한 의원은 108명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거인단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정당한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한 공화당 의원이 41명,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답한 공화당 의원은 2명, 불분명하다가 204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 표에서 나온 대로 1번과 3번 항목을 보면은 불분명하다가 208명, 204명, 굉장히 많죠. 나머지
바이든 쪽이다, 트럼프 쪽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모조리티 큰 숫자가 불분명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마음속으로는 정하고 있지만 감히 겉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조사를 워싱턴 포스트가 했다라는 데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명단 중에 테드 크루즈 같은 의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100% 저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직접 25명의 기자를 동원해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질문을 직접 던져보고 이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이라든가 기사에 나온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행사장에서 발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취재해서 취합한 결과로 지금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항목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지하느냐? 이 답변에 지지한다가 129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지한다가 129명. 52%입니다. 129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52%의 공화당원 의원들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지 않았다, 나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2월 15일 날 정리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1월 6일 날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상당수의 대부분이 불분명하다. unclear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와는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요. 2번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저항하는 것에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하원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 나 반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1월 6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정말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법원이 자꾸 외면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스탠딩이 안 돼서 기각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이제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연방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 6일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그런 일들이 지금 물밑 작업으로 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미셸 박 스틸 당선인,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당선인의 이야기를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공화당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연방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연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회의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를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이 개봉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토론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텐데 이 토론이 벌어질 때 얼마만큼의 민주당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들이냐, 특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끌어들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상원에서는 공화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원이 수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과반수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그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확실해야 되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의원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보고서들이 물론 나와서 이거 불법 선거입니다 라는 보고서들이 제시가 되긴 하겠지만 행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니까
당연히 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특히 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1월 6일을 넘긴 뒤에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1월 6일 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송이라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속송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냐? 1월 6일이 D-Day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뒤로 늦추는 모습을 법원이 보인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가 내려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명령이든 계엄령이든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이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1월 6일 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은근히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좋은 판결을 내려줄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고,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만큼 더 결집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모 브룩스 의원이 어제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 브룩스 의원도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입니다. 근데 이 모 브룩스 의원이 어제 에폭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나서줘야 한다. 국민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물론 열심히 뛰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도 필요하다. 왜? 아까 저희 워싱턴 포스트 보여드린 것처럼 공화당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어. 이렇게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움직여줘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해 있는 지역구, 이 지역구의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번에 부정선거 있는데 왜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자체는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재선거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좀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발언들을 해주면 그럼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 연락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회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부정선거만은 안 된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더군다나 증거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외면하고 나는 모른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의정활동하는 사람을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냐 이거죠.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락하셔가지고 당신은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다그치고 좀 물어보고 이런 좀 활동을 좀 국민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땅 미국에서는 이런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저는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기자회견한 보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모든 선거에는 매번 크고 작은 부정이 있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뱉습니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증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무조건 그거는 뭐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런데 왜 그걸 외면하고 있고 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매년 선거 때마다 있었던 부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만큼은
청교도 정신을 내세워서 세운 이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은 부정선거가 정당화되고 감추어지고 그냥 묵인되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지역구의 연방하원, 연방상원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당신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네, 요즘 아주 연일 조지아주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뜨거운 열기가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이방카도 와서 선거 유세를 했었고, 또 카멀라 해리스도 와서 선거 유세전을 벌려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서로 대리전을 벌린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또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8,000통의 메일을 발송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우편물을 보낸 8,000명이 누구냐 하면은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조지아주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8,000명은 타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니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재자 투표 신청한 거면은 처벌받는다라고 통보를 해준 것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거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 중에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일단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명서에 나온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현재 주 국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 4개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권자 단체들이 지나치게 죽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재자 투표를 해라,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중에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발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법을 했다, 어떤 단체에서 불법이 나왔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 뜬금없이 8,000명한테 메일을 보냈다, 8,000명한테 우편물을 보냈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8,000명으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것들을 포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춰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성명서에 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 8,000명이 다 불법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든가 장시간 출장을 가 있는 주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 타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타주의 주소지가 있지만은 투표를 조지아주에 할 수 있는 적법한 신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00명 중에서 적법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유권자가 몇 명인지는 본인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 도대체가 이거를 왜, 그러면 겁주는 메일을 왜 보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보냈다라는 우편물의 내용에는 게임 더 시스템,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면, 그러면은 큰 벌을 받을 거다, 법정 최고치 때릴 거다,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것인데, 법정 최고치라는 게 이제 최고 10만 불 벌금 혹은 10년 징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얻어 터진 거는 대통령 선거 때 얻어 터져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애꿎은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꼴밖에 지금 안 되는 거여가지고 과연 이러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한 대 맞고 나간 다음에 너 나 또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부정이 있었던 거나 지금 빨리 찾아내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1월달 선거에만 열심히 지금 일단 지나갔다 이거죠. 선거 끝났다 이거죠. 대통령 선거는. 이 생각이 지금 그런 겁니다. 조지아주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 끝, 더 이상 없다, 이미 머릿속에 지금 굳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고 이거 해봐라 라는데 그거 절대 안 하고 그냥 끝.
자, 다음에 결선 투표 깨끗하게 하라고 하도 난리를 치고 전국에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깨끗하게 하는 척 하면서 한다는 게 지금 기껏해야 조사 결과 같은 건 발표하지도 않고 지금 타주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불법 저지르면 벌 받는다라고 통보해줬다.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이 참 갑갑한 짓들을 하고 있는, 주지사가 한통속이니 잘라버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상황이 참 이렇습니다. 갑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조지아주 국무부가 내년 1월에 상원 결선 투표에서 타주 유권자들을 등록하려고 시도한 단체들이 있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밝혔는데 맨날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발표만 하고 조사 결과 이렇게 됐다라는 발표가 왜 안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여태까지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단체들이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발뺌합니다. 우리 부재자 투표 신청서 보낸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한테만 우편물 보냈어요 라고 발뺌합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줄 알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우체국에다가 자동으로 포워드해달라고 등록을 해놓아서 그게 타주로 갔나 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단체들 때려잡아야죠.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온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재자 투표 신청서 보내준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저희도 여러 개 받았는데. 이래놓고서는 정작 주 국무부에서 조사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이런 한심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나서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권리는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선거권이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계속되는 유혹? 그렇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음주운전?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긴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이상은 뉴스앤포스트의 공익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아이폰 만드는 애플사가 전기자동차도 만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물론 이 발표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2014년부터 이미 프로젝트 팀이 결성이 돼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서서히 그 팀의 활동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이 자율주행차,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게 자동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특히 자율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마케팅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택시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를 탔는데 근데 운전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라는 것이 있겠죠. 그 모니터라는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는 동안에 가만히 텅그라니 비어있고 지도만 보여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다른 정보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앉혀놓고 적어도 몇십 분 동안 손님들한테 계속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 택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월마트 같은 소매 체인들도, 대형 소매 체인들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딜리버리하는 택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상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기존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시장에 더해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소매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시장까지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언론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 택시 안에서 선거 유세를 보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통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나름대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는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애플사에서도 현재 2024년에 첫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는 일이다.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는 거죠.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제가 흔하게 하는 말이 바로 지켜보겠다라는 말인데 이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지켜봐야 하는 문제들이죠. 관건은 무엇을 지켜보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에서 모로코로 가는 직항 여객기가 처음 출발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10일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랍권과 연이어서 관계 정상화 합의, 그러니까 이제 평화조약 같은 것들을 맺고 있는데 모로코가 네 번째 나라입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는.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좀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모로코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겠다라는 수업이 개설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 간의, 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로가 서로를 알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역사를 이해하겠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겠다라는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모로코로 가는 이 첫 비행기,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한 사람들 중에는 쿠슈너도 있습니다. 이 제러드 쿠슈너,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데요. 이 쿠슈너가 사실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맺게끔 하는 그 핵심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화약고인 중동을 들끓게 할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맺어가고 있죠. 지금 미국에 반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리머는 왜 이런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안 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준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물론 싸움이 없으면 조용하면 평화로운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소극적인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를 연구하는 평화학자들은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문화 충돌을 없애고 서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있는 그 미국의 위상, 그 위상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어떻게 얻어져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